개성공단 정상화 합의에 이어 이산가족 상봉 확정. 어느 때보다 남북이 강력한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보이며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하지만 개성공단 재가동까지는 난항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1차 회의에선 재가동 시점에 대한 남북의 입장차를 확인한 가운데 오는 10일 남북공동위 2차 회의에선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될 전망. 뿐만 아니라 이산가족 상봉 이후 금강산 관광 재개와 524 조치 해제 여부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향후 남북관계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 것인지 주목되고 있는데, 모처럼 대화 테이블에 마주 앉게 된 남과 북.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과제와 향후 남북관계 전망을 토요 국회 토론에서 심층 진단해본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국회 토론 왕상환입니다. 평행선을 긋던 남북관계, 모처럼 훈풍이 부는 모습입니다.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본격 가동과 이산가족 상봉까지 남북이 현안 해결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남북관계 진전에 청실화가 커졌다는 기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현재 개성공단 문제 진행 상황과 신뢰의 남북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은 과연 무엇인지 오늘 심층 진단해 보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희재 새누리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경협 민주당 의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찬일 세계 북한연구센터 소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근식 경남대학교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나오신 네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개성공단이 정상화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 또 남북 이산가족이 모처럼 상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 남북관계 흐름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 남북관계. 예, 이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 북한은 이 세습 정권이기 때문에 최고 통치자가 아들에서 아들로 바뀌면서 대남 정책 혹은 대외 정책이 일관되게 이렇게 쭉 일관성을 갖고 오는데 우리는 이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제 대북 정책 기조가 이제 상당히 이제 변화를 해왔고, 그런데 이제 이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에 이 개성공단 폐쇄라고 하는 사건이 역설적이게 박근혜 정부의 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과연 뭐냐 하는 것을 좀 보여주는 과정이 되지 않았나. 그리고 또 거기에 북한이 적응하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이 되면서 뭔가 이제 남북 관계가 상호 어떤 일정한 기준에 도달하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잘 풀려나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김경협 의원님, 남북 경협 잘 되겠습니까? 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어떻게 보세요, 지금 남북 관계? 좀 지난 5년 동안 너무 힘들었죠. 정말 지난 5년 동안에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에 남북 관계는 최악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비핵 개방 이제 3천 정책, 압박과 대결, 압박이 다시 대결을 낳고 다시 그 악순환되는 이런 과정을 계속 되풀이해 오면서 오히려 북한의 이제 핵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더 악화되고 더 핵 개발이 진전돼 버린 이런 상황이었고요. 그러한 과정들 통해서 남쪽도 그렇고 남북이 각각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고 손실이 대단히 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이번에 이제 박근혜 정부가 새로 출범하면서 국제적인 대외 환경도 좀 변화하고, 그다음에 우리 이 새로운 정부가 계속 대화 메시지도 던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런 그 얼어붙었던 남북 관계가 해빙 모드로 가고 있다. 대단히 긍정적이고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소장님. 네, 뭐 아닌 게 아니라 우리 이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2월까지만 해도 정부가 출연했을 때는 이 신뢰 프로세스가 이게 신발끈도 매보지 못하고 주저앉지 않느냐, 이런 그 절망적인 그야말로 신뢰 프로세스에 북한은 그 어떤 아주 휴전 이후에 최악의 그 협박 프로세스로 이제 대항해 와서
대단히 좌절스러운 분위기였는데 지금 뭐 예상 밖으로 북한이 좀 강경파가 수그러들고 온건파가 머리를 들면서 이산가족 문제나 개성공단 또 금강산 관광까지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발전 단계에 왔기 때문에 상당히 그 남북 관계는 신뢰와 원칙이 바탕에서 잘 나갈 것 같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김 교수님. 네, 우선 김정은 체제하고 이 박근혜 정부가 사실 첫 상견례를 했다고 볼 수 있죠. 김정은 체제도 이제 박근혜 정부 새로 출범하면서 이제 기싸움을 벌이려고 세게 나왔던 것 같고, 우리 박근혜 정부도 이제 그렇다고 또 끌려갈 수는 없기 때문에 원칙을 지키면서 단호한 입장을 견지했고, 그러면서도 대화의 문은 열어놨던, 이러면서 뭐 우리도 신혼부부 때 서로 기싸움하듯이 첫 상견례를 하면서 좀 홍역을 좀 치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우여곡절을 잘 겪고 다행스럽게 남이나 북이나 끝장을 보겠다는 태세로 가지 않고 접점을 찾아서 서로가 수용 가능한 균형점을 발견했기 때문에 개성공단 폐쇄로 촉발된 이 남북관계 파행이 오히려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로 오히려 신뢰 프로세스가 갈 수 있는 어렵지만 첫걸음을 떼지 않았는가, 그런 면을 좀 긍정적으로 지켜볼 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교수님은 신혼 때 기싸움을 하셨습니까? 기싸움을 했습니다. 결국 제가 졌습니다. 네, 최근에 그 북한의 그 태도를 보면은요, 확실히 좀 유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또 이전에 예에 비춰보게 되면 상당히 좀 의례적이다, 예외적이다 싶을 상황까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이와 같은 북한의 흐름은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자유롭게 토론해 주실까요? 예.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중국의 이제 리위안차오 부주석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뭐 김정은이 이제 그 사람 앞에서 그동안 군부의 뜻에 따랐더니 별로 득되는 게 없더라,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이제 개성공단 문제를 비롯해서 그 강경파의 목소리에 그동안 귀를 기울여 왔는데, 그렇게 되니까 남북 관계든 국제 관계든 잘 되는 게 없다, 이런 데서 아마 교훈을 찾고 그 이후에 이제 강경파가 많이 축소되고, 특히 최근에는 뭐 김기옥식 총참모장, 강경파의 마지막 순회라고 할 수 있는 김기옥씨까지 물러난 걸 보면은 김정은이 이제 더 이상 군부에 의존하지 않고 당을 중심으로 해서 권력을 유지하고, 특히 당이 중심이 돼서 경제 발전을 해서 자기 리더십을 회복하겠다, 이런 결심을 굳힌 것 같은데, 이것이 결국 남북 관계에 영향을 미쳐서 최근에 개성공단이나 또 이산가족 상봉이 잘 풀리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예. 예, 뭐 그 내부의 그 노선 간의 경쟁을 통해서 이제 좀 온건한 노선이 좀 승기를 잡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 좀 들여다보면 김정은 체제가 작년 2012년은 막 권력 승계를 하는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에 아버지가 죽고 나서 2012년에 권력 승계를 마무리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어떤 나라나 어떤 체제나 정권이 이게 교체되거나 권력 승계하는 데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2012년은 뭐 미사일 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내부의 권력 따지기, 이게 가장 초미의 생존을 건 싸움이기 때문에 그걸 안정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했던 게 이제 작년 로켓 발사하고 이번에 핵 3차 실험하면서 대외적으로 자기들의 시큐리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자기들의 방식이었던 핵무력 병진 노선을 채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작년 2012년의 권력 승계 마무리 기간과 금년 2013년 상반기의 핵실험과 그다음에 핵무력 병진 노선의 당 중앙회에서의 공식 천명, 여기까지를 하면서 내부와 외부의 안보 문제를 저는 자기 나름대로는 이제 정리를 했다고 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김정은도 본격적으로 지금 안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먹고 사는 문제, 또 경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는 이제 국제적 제재도 있고 중국의 권유도 있겠죠. 그다음에 남쪽에 또 단호한 대응도 있고, 그래서 그런 또 내부의 문제를 정리한 다음에 이제는 북한도 유연하게 이제 경제를 통해서 남쪽 급을 얻을 게 없겠다, 아마 이런 입장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예, 김 교수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저는 그 대외적 요인에 좀 주목할 필요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뭐냐면 이 정전 협정 이후에 남북 간의 군사적 균형, 이것이 이 북이 핵실험을 하고 또 장거리 미사일까지 개발하는 즉 기존의 이 군사적 균형에 이 변화가 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동북아 국제사회에서 여기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갖게 됐고, 그것이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의 압박 수위를 높이고, 또 북한이 또한 비핵화에 강한 그 의지를 갖고
중국이 비핵화 강한 의지를 갖고 북한을 이렇게 설득하고 뭐 이런 과정에서 적어도 남북 간의 대화 이를 북한이 취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애부적 요인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것도 같이 고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저도 동의하고요. 가장 큰 요인은 3차 핵실험 이후에 중국의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이제 중국이 항상 비핵화를 원하면서도 북한과의 관계에서 좀 어정쩡한 모습을 계속 보여왔었는데 이번에 3차 핵실험 이후는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아마 북의 압박이 됐을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그 김근식 교수님 얘기하셨지만은 김정은 내부 체제가 어느 정도 안정되어 가면서 이제 경제 건설이라고 하는 실리 추구의 필요성이 생겼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이 한국 정부의 새로운 정부의 출범 그리고 내세웠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탐색전의 성격. 그래서 지금도 계속 아마 이게 진행 중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북한이 상당히 예측할 수 없는 집단이라고 하죠. 실제 그들의 과거 행각을 보면 태도를 돌변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이번의 경우는 어떠리라고 보십니까? 큰 틀에서 자기들의 전략적 전환이라고 한다면 이게 장기간 좀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요. 근데 이제 저는 자기들이 불가피하게 전술적으로 변경했다기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부의 권력 승계와 외부의 3차 핵실험 이후에 이제 외부의 완전 확보라고 하는 자기들의 그 내부의 다지기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대외적으로는 조금 더 유연하게 실리를 추구하겠다. 우리 김경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방향으로 저는 전략적 전환으로 보고 싶기 때문에 그렇다면 남쪽과 북쪽의 관계에 있어서는 크게 큰 돌발 사고가 나지 않는 한 북한이 유화적인 태도로 저는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개성공단 회담 진행되는 거라든지 이산가족 상봉을 둘러싸고 금강상황을 먼저 할 거냐 뒤에 할 거냐 이런 거 남북 간의 기싸움하는 걸 보면 북이 상당히 고분고분 나오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보면 전략적 전환의 해석이 된다면 상당 기간은 큰 변수가 없는 한 북한이 이런 유화적 태도를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돌발이라 그래봐야 북한이 도발을 하지 않는 이상 돌발 변수가 있겠습니까? 북미 관계에 무슨 또 어떤 갈등이 생길 수도 있겠죠. 아직까지는 북미 간 교착돼 있습니다만 특히 이제 시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는데 시리아가 화학무기 사용을 이유로 지금 국제사회가 이제 공습을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어저께도 미국 상원에서 토론할 때 나왔던 이야기가 시리아보다 북한 이야기가 더 나옵니다. 뒤에 북한이라는 더 위험한 존재가 있지 않느냐. 이게 사실은 이제 미국 사이에 또 중요한 갈등 요인이 될 수도 있고, 물론 이제 이게 북한까지 불똥이 안 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또 북미 간에 또 동북아 정세에서 또 어떤 불발 변수가 생길지 모르죠. 이제 북한이 이제 핵무장과 이 경제건설, 병진 노선을 공식화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경제건설이라는 측면에서 즉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해야 되는 필요성에 있어서 필요한 게 달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실리를 찾는 정책이 필요한 것이었고 그것이 결국은 개성공단 정상화 또 금강산 관광 재개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어떻게든 재개하게끔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어떻습니까? 이제 지금까지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은 아직 남북 관계는 살얼음판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어찌됐든지 이 돌발 변수라는 게 항상 존재하고 상존해 있다라고 봅니다. 그것은 북쪽에도 있고요. 역시 우리 한국 내부에도 역시 존재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어느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내부에 그 강경파들이 있습니다. 일정 정도 아직도 긴장을 조성하고 어떤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하고 여기에 이 냉전적인 사고를 가지고 일정 정도 대결을 이제 강화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시도가 끊임없이 있기 때문에 항상 돌발 변수는 존재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한 돌발 변수들을 어떻게 우리가 좀 잘 관리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화와 교류가 필요로 하는 남북의 양쪽이 그런 변수들을 서로 스스로 잘 관리하면서
아주 좀 이렇게 접근을 할 필요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 돌발 변수가 이제 잠재한다는데 동의하면서 말이죠. 엊그제 그 개성공단 협의에 나온 사람 중에 이제 북한이 이선권 대좌 그동안 이제 쭉 군사회담에 나왔던 대표인데 이 사람이 이제 군인으로서 회담에 나왔다는 것은 아직 북한이 그 선군에서 선당으로 완전히 권력 이동이 안 되지 않았냐 하는 그런 그 느낌을 받았고 특히 북한은 지금 남북 관계 개선이 이제 이게 어떤 그동안의 대중 의존도에서 대남 의존도로 생존 전략을 좀 전환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국은 이념적으로도 이제 지금 유엔에 제재 2차례 동참했지만 경제 인플레가 심해가지고 북한이 지금 중국과 거래하다가는 몇 년 안에 완전히 지금 문을 닫아야 되는 이런 지금 첨예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보니까 결국 대남 의존도를 통해서 경제를 재건하고 거기서 생존을 모색해야 되겠다 이런 그 결론을 얻은 것은 분명하지만 결국 우리 김 의원님 말씀대로 돌발 변수라는 것은 지금 이산가족 상봉에서도 뭐 우리가 구분응선을 넘은 것으로 보았는데 지금 뭐 숙소 문제로 좀 갈등이 생기고 있고 이런 작은 것에서부터 또 그 뭔가 갈등이 생길 수 있고 특히 이제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하신 이제 북미 관계 이 동북아 전체에서 북한이 뭔가 갈등을 일으켜서 자신들의 존재 몸값을 높이려는 이런 아주 레버리지는 아직 깨끗이 포기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 돌발 변수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개성공단 남북 공동위원회 모습을 보면 그 자체는 사실 30여 년 만에 뭐 성과라고 할까요? 남과 북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위원회 이제 구성인 것이죠. 하지만 글쎄 그 성과가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예, 뭐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그 남북 공동의 그런 공식적 기구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첫 발을 내리는 데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개성공단 정상화에 합의하는데도 7차 회담까지 가가지고 겨우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지금 김정은 체제와 이 남북 관계를 맺어가는 모습을 보면 과거와는 좀 다른 패턴이 있다고 보는데 예전에 이명박 정부나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한 번에 뭘 하려고 했던 게 많아요. 한 번 만나서 안 되면 그냥 박차고 나가고 한 번에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게 있었는데 이번에 보면 1차 회담 안 되면 다음에 2차 회담 날짜 잡고 다시 하고 또 3차 회담 다시 하고 6차 회담까지 가서 또 분위기가 안 좋아졌지만 다시 또 날짜를 잡아서 7차 회담에 또 해결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개성공단 남북공동위도 그런 남북 간에 좀 이제는 일상화된 그다음에 상당히 실리적이고 비즈니스 마인드가 있는 그런 관계의 패턴을 좀 적용하면 1차 회의 때 우리가 합의가 안 나왔다고 해서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지금 엊그저께 열렸던 분과위원회에서 다양스럽게 서해의 군통신선은 다시 재개하기로 합의를 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일단 남북이 같이 공동으로 마주 앉아서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논의하고 있다. 그다음에 합의를 도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모습으로서는 이런 첫 시작으로 괜찮고 섣불리 뭐 급격한 많은 것을 우리가 기대하기보다는 천천히 가더라도 차분차분하게 우리의 원칙과 입장을 견지하면서 남북 관계를 깨지 않으면서 지속하려고 하는 그런 인내가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가 그냥 정상화가 아니고 우리 정부에서는 발전적 정상화라고 하는 발전적 적두자를 붙이고 있습니다. 네. 그게 뭔 의미냐면은 이전에처럼 언제든지 또 폐쇄된다든지 하는 파행을 겪지 않도록 확고한 이 안전적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는 정상화를 하자 이런 의미란 말이죠. 네. 특히 거기에는 이 국제사회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도 원활히 될 수 있는 정도의 국제 수준의 이 공단 조성을 하자 이런 것들이 그래서 공동위원회에서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기존에 합의서에 명기된 것처럼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은 이번 기회에는 확실히 제도적 틀까지 완전히 갖추어내는 정상화로 가게 되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개성공단의 그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앞으로의 그 노력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제 조만간 2차 회의가 열릴 예정으로 있죠. 분과 회의가 예정되어져 있는데 혹시 의원님 거기서 논의될 그 주요 의제라든가 각각의 입장 어떻게 정리가 되어 계신지요? 제가 뭐 그 아주 구체적인 의제까지는 다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예. 그런데
이전에 이제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문은 사실 원칙과 방향에 대한 합의였고요. 그 구체적인 사안들이 이제 남북 공동위원회로 다 넘어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남북 공동위원회와 거기에서 이제 각 분과별 회의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다뤄질 텐데, 아무튼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서해 군 통신선 복구 합의는 큰 진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좀 그 세세한 부분들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단의 이제 기반 시설을 어떻게 정비할 것이냐의 문제도 있고, 혹시 뭐 그런 문제도 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공단 중단에 따른 뭐 책임 문제도 불거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세제 문제나 얘기했던 임금, 약간 몇 가지의 제도를 정비하는 문제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실질적으로 개성공단이 이후에 쭉 진행돼 나가는 과정에서 항상 여러 가지 변수들이 존재할 겁니다. 그런 일들을 실제로 공동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거기서 적절하게 해결해 들어가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뭐 공동위원회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아니라 실제로 진행되는 과정에 아마 공동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거기에 이 걸림돌이 되는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병행되는 게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선생님 혹시 관련된 내용을 뭐 보고 계시는지요? 네, 이 개성공단 문제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우리가 그 어떤 재발 방지, 뭐 신원 안전 문제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만은 이제 다시 또 시작한 것만큼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글로벌 스탠다드에 어떻게 접근시켜서 발전시켜 나갔냐, 이게 가장 중요한데, 여기에는 이제 오이사 조치라든지 또 바세나르 협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제약 조건들이 따르는데, 이것을 남북 간의 합의를 통해서 잘 풀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근데 원래 이 바세나르 협약이라는 게 뭐 로켓이라든지 전략 무기를 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컴퓨터 수입 이런 걸 이제 억제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한국이나 미국은 여기에 가입하고 있고 33개 나라가 가입해 있지만 사실 중국이나 홍콩이나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은 가입해 있지 않기 때문에 북한도 얼마든지 컴퓨터가 들어가고 있으니까 이런 어떤 국제적인 틀에 너무 억제받지 않고 이제 개성공단이나 남북경협 범위 안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좀 그 자유롭게 풀려서 해결을 보는, 그렇게 될 때 이제 개성공단은 결국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그 모양으로 갖춰질 것이고, 뭐 그 하나의 그 롤 모델이 있다면 뭐 수저우공단, 또 북한은 이제 신우주 특별행정구 같은 것도 사실 2002년에 제안했습니다만은 수저우공단보다 더 오히려 파격적으로 제안했었는데 중국과의 관계에서 이제 양변이 체포되면서 스탑된 이런 결례가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그 탈출구는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오이사 조치를 말씀하셨는데요. 오이사 조치와 혹시 그 저촉이 되는 부분은 없겠습니까? 그 2010년 천안함 사태 이후에 오이사 조치의 내용에는 이제 개성공단과 관련해서는 추가 투자는 금지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신규 투자. 그래서 이제 사실상 개성공단 지금 1단계가 마무리가 안 된 상태인데 공장을 착공하고 뭐 건설을 해야 되는 게 있었는데 그게 중단된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게 논의가 시작 단계이긴 합니다만, 만약에 이제 국제화 또는 국제적 수준에 맞는 뭐 이 발전적 정상화를 하려면 규범이나 제도나 절차도 필요하지만 시설물도 좀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신규 투자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당장 오이사 조치 문제가 걸림돌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아마도 저는 이 이제 공동위원회와 분과위에서 이제 활발한 토론을 통해서 진행이 될 텐데, 말씀 나오신 그런 내용들을 다 또 지혜롭게 좀 풀어서 합의를 해야 되고, 결국에 가서는 오이사 조치 문제를 남북 간에 어떻게 현명하게 매끄럽게 풀어내느냐도 아마 언젠가는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아까 그 공동위원회와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남북이 공동으로 거버넌스를 하게 됐다는 거죠. 이게 이제 예전에는 개성공단이라는 게 중앙개발지도총국이라는 북한 기관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개성공단 관리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 남측 인원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북측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주권 하에서 북측의 통치를 받던 기관이 있고 그 구역이었는데, 이제는 분기별로 남북 공동위원회를 구성해서 가동하게 돼 있고 분과위원회가 수시로 올리게 돼 있기 때문에 개성공단 운영과 관련된 모든 제도안의 사안들을 남북이 같이 한다는 면에서 이게 코거버넌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북측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구조다. 그래서 서로 논의할 건 많습니다. 뭐
김 의원님 말씀하신 피해 보상 문제도 사실은 돌발 변수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지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북측에서 요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노무, 세무, 임금이라고 걔들이 명시하는 게 그냥 의미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임금을 올리겠다는 의미고 세금도 제대로 받겠다는 의미거든요. 그럼 또 우리 쪽한테 또 이게 불리한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것들이 코거버넌스의 원칙 하에서 잘 풀려나가고, 그것이 결국은 오이사 문제까지 아마 결국에 가서는 좀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오이사 조치. 오이사 조치가 2010년도 5월 24일이죠. 예. 천안함 3월달에 사건 나고 이제 취해진 조치인데, 남북 간의 전면적인 교육을 중단시키고 신규 투자 억제시키고. 근데 사실상 이미 2011년도 9월인가요? 그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개성공단을 방문해서 이건 너무 심하. 당장 신축해야 될 건물이 있는데 공사가 중단된 측면,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오이사 조치, 유연화 조치, 그걸 유연하게 가져가자 해서 중단된 공사 재개했고, 기반 시설도 다시 또 투자를 했거든요. 사실상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은 오이사 조치는 이미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를 한 이상은 그 넘어설 수 있는 조치라고 봐지고요. 개성공단 100만 평이 1단계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저는 오히려 이번에 발전적 정상화, 즉 국제 규범에 맞는 이 공단 조성의 제도적 틀이 갖춰지면은 2단계 공단 확장까지도 가능한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풀려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오이사 예, 조치를. 예. 어떻습니까? 예, 저희도 역시 뭐 오이사 조치 해제 동의합니다. 그동안에 오이사 조치가 실질적으로 이제 그 남북 교류와 협력에 일정 정도 지금 제동을 지금 걸어놓은 조치이기 때문에, 문제는 그 이후에 지금 이제 개성공단 뭐 신규 투자, 근데 기업이라는 게 사실 항상 기술이 변하고 새로운 설비가 필요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인데,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신규 투자는 사실 불가능하지요. 그리고 신규 투자 없이는 기업이 유지하는 게 어렵고요. 그래서 결국은 개성공단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라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그 외에 사실 이제 내륙 투자 기업도 있고 금강산 관광 관련된 투자한 기업도 있고 예. 교역 기업들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기업들이 지금 오이사 조치에서 다 묶여서 이것으로 인한 가장 큰 피해는 사실 지금 거기에 투자한 우리 기업들이 지금 다 보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이 가장 큰 피해를 우리 기업들이 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번에도 남북관계발전 특위에서 통일부의 그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요구했는데, 아마 통일부에서도 아마 조사를 다 하겠지만은, 그런 전반의 피해 상황들을 쭉 조사를 해보면 알겠지만 우리 기업들이 입은 피해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오이사 조치는 가능한 한 해제가 빠를수록 저는 좋다고 보고요. 일정 정도 개성공단을 정상화시키는데도 이게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이사 조치를 또 일방적으로 해제하는 것도 조금 글쎄요, 어떨지 모르겠네요. 네, 저도 거기에 이 대해서 조치는 이제 뭐 그 사실 조치 자체가 일방적이기 때문에 예. 뭐 합의해서 해제하고 뭐 그럴 사항은 그러니까 아닙니다. 어떤 그 북측에 뭐 최소한의 유감 내지는 사과 표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가 있어서. 네, 저도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 의사 조치에 말하면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는 김격식이 최근에 이제 권좌에서 완전히 물러났고, 또 김영철 정찰총국장도 지금 대장에서 상장으로 강등되면서 정찰총국이 지금 해체돼서 다시 무력부로 복귀했다. 뭐 이런 말하자면 그 장본인들에 대해서 어떤 뭐 일벌백계는 아니지만 나름대로의 어떤 그 처벌이 있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그렇다면 이제 김정은이가 결국 그 당시 무력 도발에 대해서 오류를 인정했다는 것인데, 그렇게 자체적으로 그렇게 정리됐다면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천안함에 대해서 지금 전혀 오리발을 내밀고 있지 않습니까? 천안함 사태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어떻게 간접이든 직접이든 유감을 표명해서 사과를 한다면은 그런 절차 뒤에 오이사 조치가 해제되면 더없이 바랄 나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과가 선결되어져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대충 선결이 될 때 우리가 이것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또 들이뭉실 넘어가면은 이게 재발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는 어떻게 것입니다. 보세요? 그 오이사 조치는 우리 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은 효용이 좀 다 수명이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작년,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말기에도 이미 그때 유익 장관이 이제 이른바 방법론적 유연성이란 이름 하에서
그 도로 포장 공사도 시작을 했었고 재개했었고 그래서 오사 조치가 실질적으로 남북 간의 교역을 가로막는 실질적 조치로서의 수명은 다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정치적 여론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문제를 해결하려 하더라도 말끔하게 이제 수순을 밟아서 좀 정리하는 이런 모양새가 필요하다는 면이죠. 그래서 이것이 그렇다면 그럼 천안함 사태에 대해서 너희들이 확실하게 책임을 지고 사과하고 해야만 풀 수 있다라고 또 조건을 걸어서 할 것이냐 아니면 이 오이사 조치 해제와 북한의 남쪽에 대한 간접적 사과 표명이나 유감 표명이 자연스럽게 병행하면서 문제를 좀 부드럽게 풀 것이냐는 박근혜 정부가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돌발 변수가 아까 북미 관계 이야기했습니다만 남북 간에도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거 가지고 또 힘겨루기를 하면 거의 힘겨루기가 이제 거의 막판에 완전 굴복을 요구하는 상대방에 대한 힘겨루기로 가버리면 또 다른 문제를 논의하지 못한 채 끝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유연하게 그러니까 북쪽에서 이쪽에 대해서 아무런 또 표시 없이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쪽 여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게 외교적이거나 아니면 좀 간접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지혜가 있기 때문에 예전에도 그 1990년대 중반에 북한이 잠수정 사태 났을 때도 유감 표명을 한 적이 있거든요. 남쪽에 대해서 하지 않고 이제 유엔에 대해서 했습니다만 이제 그런 식의 방식으로라도 이 천안함이라든지 서해상에서의 남북 간의 군사적 도발, 충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북측이 의사표명을 하고 또 남측은 또 그거에 대해서 너무 또 완전 굴복을 요구하면서 판을 깨려는 것까지 가지 않고 그러면서 아마 제가 볼 때 유연하게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북한이 그 책임을 인정하는 예. 모습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그건 같은데. 남쪽의 정치 논리상 그건 갈 수밖에 없는데 선후의 문제를 걸거나 예. 완전 굴복을 요구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는 또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어떤 형태로든 그 책임을 인정을 할까요? 천안함 문제 특히. 최근에 김정은 체제의 이 대남 태도를 봐서는 저는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 그렇게 예, 보십니까?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 천안함 사건에 대한 사과. 그게 또 이제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가 지금 10월 달에 걸려있죠. 열리게 예. 된 박왕자 피살 사건에 대한 이 사과 재발 방지 이런 것들이 반드시 정리되고 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 방식에 있어서는 지금 김근식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이제 이 뭔가 성과를 쌓아 나가는 과정에서 좀 포괄적으로 재발 방지에 대한 이 사과와 더불어서 그것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이론으로 나오기 위한 하나의 전제로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글쎄 북한이 책임 있는 어떤 입장 표명을 있어야 된다는 말씀들이신데 혹시 민주당의 의원님은 어떤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아까 해제를 말씀하셔서요. 그 이제 뭐 완전하게 사전 전제 조건들이 해결되면서 가면은 가장 좋은 모습이죠. 가장 좋은 모습인데 현실적으로 이제 아마 가능한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천안함 문제에서는 어떻게 좀 보고 아직도 아마 그 시각차가 굉장히 북한은 계속해서 부인을 하고 있죠. 그렇죠. 자기들과 그러고 있는 무관한 상황이고 일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 금강산 그 관련해서 민간인 이제 피살된 부분은 아마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제 입장 표명이 좀 있었고요. 입장 표명이 좀 있었고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 가능한 부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을 텐데 그러나 아까 김근식 교수님 얘기했던 대로 이게 만약에 선결 조건이라 돼버리면은 실질적으로 더 이상 이제 진척을 못할 수 있고요. 이런 게 하나의 진척돼 나가는 과정에 또 그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여지들이 좀 충분히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오이사 조치도 그렇습니다만 그 북한에 대한 유엔의 그 제재 결의도 검토 대상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특히 금강산 문제에 있어서는 유엔의 그 대북 결의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또 이런 얘기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죠? 그 이른바 이제 그 유엔의 대북 제재 중에서 이제 벌크 캐시라고 하는 현금 다발이 들어가는 걸 이제 막는 조항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무조건적인 현금 다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북한의 WMD 대량 살상 무기나 미사일 관련된 이런 것들과 관련된 부품을 구입하는 데서 그런 벌크 캐시가 가는 걸 막는 건데요. 금강산으로 이제 당연히 현금이 들어가긴 가죠. 왜냐하면 금강산에 현금 들어간다니까 북에다 갖다 주는 게 아니고 우리도 설악산 국립공원 갈 때 입장료 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금강산이라는 관광지를 가면서 입장료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국제사회에 일부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고 우리 국내 보수 진영에서 일부 우려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만 금강산 관광이 재개될 경우에는 그건 남과 북의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상거래 행위거든요. 남쪽의 현대아산이 북쪽의 명성지 개발지도 총국과 맺은 합법적인 상거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거래를 통해서 남쪽의 관광객이
관광료로서 그러니까 입장료로서 얼마를 낸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볼 때 국제사회나 우리 쪽에서 크게 문제 제기할 건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럴까요? 네, 그 볼쿠케 씨 우리 김 교수님 잘 설명해 주셨는데 그 유엔 결의안 이제 2094호 11항에 그런 조항이 나와 있죠. 핵무기나 장거리 로켓과 같은 그 대량 살상 무기에 들어가는 그 막대한 현금이나 장비는 제재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어쨌든 뭐 상고래 행위면은 분명하지만 어쨌든 북한이 그 동안에는 한 10여 년 동안 지금 3차까지 핵실험을 해오는 과정에 과연 그 현금이 어디에서 났느냐 이렇게 따진다면 우리 쪽에서 들어간 뭐 관광 비용이나 개성공단 비용이 안 들어갔다는 보장은 또 절대로 없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또 뭐 제 의견은 어떤 금강산 관광 재개나 이것을 반대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이 금강산 관광이 재개될 경우 일각에서는 뭐 현금보다는 북한이 지금 인민 생활에 필요한 뭐 쌀이라든지 또 비료라든지 이런 대체로 이제 관광 요금을 지불하는 그런 방식도 논하고 있는데 그런 방식을 좀 우리 정부가 한번 북한과 협의를 해서 실제적으로 북한이 필요로 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도와주는 그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방식으로 관광요금 지불 방식을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사실 금강산 문제는 또 다른 그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개성공단과는 분명히 좀 다른 측면에 관한 그 성격이 있죠, 의원님. 금강산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풀어야 될 숙제 가운데 일단 국제사회의 어떤 그 모습도 있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오히려 좀 국제적인 협력 같은 경우는 금강산 관광 문제라기보다는요. 오히려 개성공단 그렇게 보십니까? 문제가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제재 문제에 얘기했던 있어서 예. 개성공단의 지금 뭐 국제화 글로벌 수준의 이제 공단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 뭐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게 지금 현재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개성공단의 사실 이제 그 설비나 자재의 그 투입이라는 측면에서 일정 정도 지금 한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현재 이제 그게 아까 말씀드린 그 김구식 교수님이 얘기하신 지금 이제 미국의 대북 제재 조치 일정 정도 지금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원산지 우리 이제 한미 FTA 관계가 돼 있는 문제인데 원산지 표기의 문제가 있죠. 아직 지금 FTA 협상 과정에서 개성공단에서 이 생산된 제품을 이제 한국산으로 인정을 할 것이냐. 네. 이게 이제 추후에 더 미국과의 더 논의를 좀 하기로 돼 있는 사안인데 아직 좀 논의가 지금 전혀 지금 진전된 게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따라서 개성공단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어떤 국제적인 관계에서 상당 정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식도 차츰 같이 아마 좀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금강산 문제는 북한이 일단 우리 측 재산을 다 몰수를 했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풀어야 될지도 궁금한 대목인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지금 금강산 문제는 조금 뒤로 밀어넣으려고 하는 모습이죠.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그 아마 이제 북한은 이 대남 유화적인 태도로 이제 나오면서 이 개성공단 문제를 해결하고 이산가족 그다음에 금강산 관광 이 세 개를 사실은 지난 5월 6월달 남북 대화를 제의하면서 일관되게 주장을 했던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패키지로 돼 있습니다. 북한한테는 특히 이제 금강산이나 개성공단은 이제 사실은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그 기회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금강산강은 지난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남북 관계를 가로막았던 시작이자 사실은 마지막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2008년도에 박항제 여사 사건이 터지면서 5년 내내 금강산강이 중단이 됐었고 그로 인해서 남북 관계가 중단이 됐기 때문에 이 우리 정부는 그 3대 조건을 걸어놓은 게 있죠. 그러니까 진상규명, 재발방지, 신변보장을 걸어놓은 게 있는데 지난 5, 6년 동안의 진행 과정을 보면 북측이 나름대로 그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 나름대로 성의와 유연성을 보이기도 했습니다만 당시 이명박 정부는 완전 굴복을 요구하면서 끝까지 몰아붙여가지고 이게 안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그 몰수, 재산 몰수 압류, 그 다음에 2010년인가요? 2010년에는 법을 바꿔가지고 금강산 관광특구법을 금강산 국제관광특구법을 바꿔가지고 현대화된 독점권도 전부 뺏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금강산 관광을 다시 정상화시키려면 논의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5, 6년 동안 워낙 악화돼 있었기 때문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그 압수한 물건들에 대한 또 건물들에 대한 푸는 문제, 그 다음에 손해배상 문제, 그 다음에 아까 말씀 법의 또 재개정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걸고 있는 3대 전제 조건에 대한 북측의 유연한 태도도 필요하고 또 하나는 우리 측도
북측과 협의했을 때 그런 실타래처럼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을 어떻게 현명하게 푸느냐 이것도 굉장히 좀 복잡한 문제에서 우리 정부로서는 좀 뒤로 미루는 그 모양새인 게 이 복잡한 걸 지금 당장 떼놓고 했었다가는 남북 간에 좀 사이가 안 좋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측은 요구가 강하고 그래서 이산가족 상봉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하겠다는 게 박근혜 정부 입장인 것 같고 북한으로서는 이산가족 상봉을 금강산에서 하는 만큼 금강산 관광이 필요하다고 하는 국내외적인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해서라도 그 전에 금강산 회담을 좀 해보고 싶은 그런 아마 전술적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입장이 지금 말씀하신 그 이유 때문에 금강산에 관한 문제를 개성공단과 구별하는 것일까요? 혹시 다른 이유는 없을까요? 그 말씀하신 대로 북한은 이제 개성공단,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광산을 동시 해결을 원하는 패키지 형태로 제안했는데 우리 정부가 분명히 개성공단부터 정상화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이산가족 상봉은 미룰 수 없는 인도적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것대로 이제 동시에 진행하되 금강산 관광 관련 회담은 이제 북측에 제의하는 것을 계속 우리가 10월 2일로 미뤄놓는 거예요. 제안했죠. 그렇게 후속적으로 미뤄놨는데 금강산 관광 재개 회담도 이 개성공단 회담에서 최소한의 신뢰를 쌓아 나간다면은 그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금강산 관광 재개에 관한 회담도 북한의 성의 있는 태도 그리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그 원칙에 입각한 합의로 진행되게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이거죠. 개성공단에서 제대로 된 이 프로세스와 성과를 낼 때의 다음 단계인 금강산 관광 회담도 진행될 수 있다. 이런 자세라고 봅니다. 네, 뭐 교수님하고 좀 비슷한 입장이신 것 같아요. 의원님도 비슷하게 보십니까 혹시? 저도 뭐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이제 한 가지 지금 이제 우리가 금강산 그 이산가족 면회소에 사실 500억 투자를 해서 지금 면회소를 만들어 놨었죠. 네. 이전에. 그리고 이제 이산가족 문제는 굉장히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지금 상봉을 신청을 하고 현재 상봉을 하지 못하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인원이 7만 명이 지금 넘는데 매년 이분들 중에서 지금 2,000명이 상봉을 못한 채로 지금 돌아가시고 있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이 정말 그 이분들의 소원은 살아생전에 어떻게 한번 가족 얼굴이라도 한번 생사라도 확인해 보자 이런 입장일 텐데 이런 좀 절박함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좀 충분히 좀 감안을 해서 이산가족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그냥 저도 이제 단지 일회성이 아니라 좀 더 상설화되고 좀 지속적으로 좀 가능한 방법들을 좀 찾아갈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이신데 사실 이산가족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면서도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일회성으로만 사실 지금까지 진행돼 왔단 말이죠.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도 싶은데요. 선생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이산가족은 사실 북측보다는 우리 측이 더 이제 갈급하고 우리 측에 오히려 상봉자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북한은 이제 아무래도 우리보다 수명이 한 10년 짧고 이산가족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적으로 좀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예. 공개적으로 또 상봉을 요청하는 사람도 적고 그래서 이제 북한은 뭐 2006년도에는 이제 그 이산가족 상봉에서 이제 사람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군산 소녀도에서 납치해간 그 16살 때 납치해간 이제 김영남이라는 그 남한 출신까지 내보내고 뭐 칼기 납치범 중에서 이제 납치됐던 그 스튜어디스도 내보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은 이제 이산가족 자원이 북한에 많이 고갈돼 가고 있다는 반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북한은 제가 볼 때는 개성공단은 이게 남과 북이 서로 윈윈하는 하나의 로직 기본을 세우는 거고 이산가족은 북한이 제가 볼 때 이번에 자꾸 두 차례씩이나 지금 제안하는 것은 금강산 문제를 좀 빨리 좀 해결하고 싶은 하나의 그 전제로서 이산가족 문제를 제안하지 않는가 이렇게 보는데 제가 볼 때 우리 정부로서는 금강산 문제는
그 유엔의 제재 문제도 이게 복합적이고 또 하나 더 있다면 이제 우리가 DMZ 세계 평화공원을 뭔가 좀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것과 약간의 어떤 그 딜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협의와 딜이 좀 결합될 때 이것이 좀 진도가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산가족 문제요? 이산가족은 이번에 이제 실무 접촉을 통해서 장소를 금강산으로 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인원수도 이제 북측이 제안한 대로 100명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또 얻었던 게 이제 추가 상봉이 10월 달에 하기로 좀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또 화상 상봉도 하기로 했고 그래서 사실상은 이산가족 상봉이 지난 정부 때도 보면 봄에 한 차례, 가을에 한 차례 대충 1년에 한 2번 정도 이제 정례화시켜서 했던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이산가족의 인도주의적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회성으로 한번 상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뒤에 이제 자기 고향 방문도 가능하게 해야 되고 네. 또 지속적인 서신왕래 교환이 또 필요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친인척이라든지 가족들의 생사 확인도 필요하고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남북 적십자회담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항상 문제 제기를 했던 아젠다들인데 여전히 이제 그 부분은 해결이 잘 안 되고 그냥 상봉이라고 하는 이벤트만 계속 해왔던 것이고 그것은 이제 남북 간의 이제 일종의 눈물 뽑는 쇼라는 또 비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의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선행이 돼야 됩니다. 서신왕래 교환, 주소 확인, 생사 확인, 그다음에 상호 고향 상호 방문, 심지어 나중에 가서는 재정착을 허락을 해야 되죠. 남북에 어디 가서 같이 결합해서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기에는 남북 관계가 이제 그만큼 진전돼야 되는 상황이어서 우리 측 정부로서는 항상 그런 논의들을 준비하고 있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적십자회담이 또 열리게 되면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인도적 문제라고 하는 이산가족과 관련된 인도적 문제라고 하면 좀 더 포괄적인 의제를 통해서 아마 제도적인 논의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에 대해서 북한은 어떻게 나오리라고 보십니까? 우리가 만약에 서신 뭐 교환이라든가 뭐 상호 방문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북측이 전향적으로 나오리라고 보십니까? 혹시 어떻게 보세요, 부장님? 저는 뭐 당분간은 일단 그 자원이 존재하는 한은 이산가족 문제를 잘 이렇게 소통시켜야 다른 개성공단 금강산 문제가 풀릴 수 있기 때문에 또 현재 북한의 지금 김정은 체제가 당면하게 지금 경제 개발, 뭐 이 자금 통치 자금 고갈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남북 관계를 잘 그 진행시켜 나가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이산가족 문제가 최소한 내년 봄까지 한 두세 차례 정도는 원만하게 풀려 나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 또 그래서 나오는 또 그 가능성이 남북 정상회담 얘기가 또 솔솔 나오고 있어요. 혹시 여당 의원님이시니까 뭐 들으신 얘기가 있으신지가? 정상들 간에 만나는 건 자주 만날수록 좋죠. 네. 여야 대표들 간에도 자주 만날수록 좋고. 예. 근데 문제는 이 만날 여건이 조성됐는가의 문제죠.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이제 북한으로 하여금 이게 무엇인지에 대한 이제 인식을 이제 주고 있고, 네. 작은 사업에서부터 이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말자. 합의한 사항은 반드시 지켜나가자. 이거 아닙니까? 신뢰 프로세스. 그렇게 신뢰를 쌓고 또 쌓아 나가다 보면은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북한이 남한을 믿고 남한이 북한을 믿는 그 단계까지, 그리고 또 북한이 국제사회를 믿고 국제사회가 북한을 믿고 서로 이렇게 믿는 단계까지 나아갈 때 비핵화도 핵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성과를 계속 내간다면은 그 과정 속에서 저는 남북 정상회담은 자연스럽게 논의되고 이루어지게 되리라고 봅니다. 상당히 멀게 느껴지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금 개성공단 올까요? 정상화를 위해서 남북 공동위원회가 설치됐고 공동위원회에서 지금 상설 사무처까지 설치되면서 분단위 최초로 공동으로 이제 일을 하는 일이 생겼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전환이 되고 있는데 개성공단에서만 확실한 이제 신뢰가 형성이 된다면은 금강산 회담 재개도 이제 그렇게 갈 것이고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사업에서 신뢰가 형성이 돼 간다면은 그건 뭐 짧은 기간 안에도 서로 믿는 사이로 전환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언제쯤이면 정상회담이 가능할까요?
그거야말로 진짜 이 남북 관계, 이 국제관계, 이 남북 문제는 우리 민족 간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국제적 문제라는 이 이중성이, 양면성이 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뭐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보는데 네. 과연 언제냐 하는 거는 그야말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성과가 얼마나 속도를 내느냐에 달려 있다고 근데 봅니다. 답을 안 주시는데 어떻게 보세요?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은요? 실현 가능성? 어떻게 필요하고요. 예. 필요하고 남북 간의 신뢰 형성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오히려 이제 신뢰 형성을 더 앞당길 수 그럼요.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제 지금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고 하는 게 프로세스 뭐 영어가 좀 들어가서 그렇긴 합니다만 이게 이제 쉽게 풀어보면은 신뢰 형성 과정이잖아요. 네. 사실 어떻게 남북 간의 신뢰를 형성해 갈 것인가. 저는 그 과정을 잘 만들어가는 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마 정상회담도 크게 아마 기여하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형성되고 난 그러니까 다음이 아니라 지금 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 아까도 이제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이제 접근할 때 그런데 꼭 뭔가의 어떤 전제 조건이 해결돼야지 그 다음 단계가 가능하냐. 아니면은 이 형성 과정을 어떻게 하나씩 가능한 것부터 잘 실현시켜 나가느냐. 이제 이런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다행스러운 게 저번에 국회 남북관계 발전 특위에서 이제 통일부 장관께서도 그렇게 답변을 하시던데요. 기존의 92년도에 남북 기본 합의서나 그다음에 6.15 공동선언, 14 공동선언까지 우리 정부는 존중하고 이행하게 할 것이다. 이런 이제 신뢰를 이제 보내는 거 아닙니까? 네. 이제 보내고 이런 게 이제 하나씩 좀 쌓여가고 또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아마 북쪽에서도 이제 좀 응답이 있을 걸로 이렇게 해서 보고 있고요. 이런 과정들이 하나씩 쌓이면서 이 친구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딱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뭐 신뢰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합의서 문구 하나로 딱 갖다가 바로 신뢰가 만들어지거나 뭐 내가 뭐 말로 그냥 약속 한번 딱 했다고 그래서 형성되는 게 아니라 정말 이게 과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과정들을 형성해 나가는데 정상회담은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빠르서 좋다. 보고 있습니다. 예. 수장님께서는요. 네, 뭐 두 분은 이제 국회의원이시라 좀 날짜나 이런 걸 예측을 못 하는데 안 하시는데 일부러 제가 볼 때는 내년 뭐 봄이나 가을에도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 내년 그렇게 중에요? 보면 예. 왜냐하면 지금 뭐 북한이 금년 2월에 무슨 정전협정 기본 합의서이자 말씀하신 이거 다 파기해버리지 않았습니까? 말하면 6.15 공동선언하고 14선언 내놓고 다 무효화시켜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이걸 다시 또 새로운 선언으로 만들어야 될 과제가 있고 남과 남북 관계에서 우리가 항상 그 격을 말하지 않습니까? 격을 말하는데 이 정상회담을 초월하는 격은 없죠. 여기서 정말 합의가 되면 모든 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왔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보면 이제 뭐 언론인 상호 방문이라든지 이런 아주 이벤트적인 합의가 좀 많았고 그런데 아마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 정상회담이 열린다면은 최고도 하나의 그 실사구시적인 작품을 내놔야 된다. 예를 들어서 뭐 DMZ 평화 세계공원에 무슨 테이프 커팅을 한다든지 이런 걸 잘 준비하면은 그 시간적으로 오래 걸리지 않고 짧은 시간 내에 만나서 그 선언을 하고 거기에 이제 실천 과정들을 결부시키는 이런 걸로 한다면은 두 지도자는 그야말로 과거 그 어떤 지도자도 해보지 못한 그런 과제들을 수행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2015년 평양에서는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가 열립니다. 물론 뭐 그 전에 남북 관계를 좀 더 발전시킨다면 지금 이분화되어 있는 어떤 태권도 조직도 좀 합쳐서 이 한반도 우리 한민족이 태권도의 참 종주국으로서 뭔가 또 하나의 협의를 또 공약을 보여주는 이런 계기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예, 교수님. 예, 남북 정상회담은 뭐 남북 관계 특수성에 비춰볼 때 하면 할수록 좋은 거죠. 동서독 경우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북한의 이른바 수령제라고 하는 독특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최고 지도자의 의지가 결심이 되면 북한에 훨씬 더 많은 그 불필요한 의사결정 체계를 좀 지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도 필요하고 그래서 남쪽과 북쪽의 정상이 만날 수만 있다면 그건 언제든지 또 어디서든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남북 정상회담이 그동안 열린 걸 보면 중요하게 크게 이제 정상 간의 그 모임을 필요로 하는 것은 두 가지 경우죠. 하나는 정상 간의 회담이 아니고는 풀 수 없는 꽉 막힌
현안들이 있을 때 네. 그걸 이제 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두 정상이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야 대표 회담이 아니고 지금 영수회담 요구해가지고 이제 안 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두 영수가 만나야만 풀 수 있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북 간의 그런 돌파구가 꼭 절실하게 필요할 때는 남북 정상회담이 필요할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두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의해서 남북 관계가 꾸준히 진전돼 갈 때 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동력을 한 번 더 주고 남북 관계에 훨씬 더 업그레이드와 어떤 도약 이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촉진제로서 또 정상회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6.15 선언이 그랬고 14선언이 그랬죠. 어떤 계기를 마련하는 하나의 이제 도약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남북 정상회담이 뭐 시기를 못 박을 수는 없습니다만 가능하다고 보고요. 예. 그 특히나 지금 그 우리 박근혜 정부 6개월 평가를 보면 국내 정치에서 이런 점수를 대북 정책에서 많이 얻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도 그 지지도를 유지하고 하는 데서도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께 마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우리 안 소장님께서 뒤에 이제 세계 평화공원이 막 그런 계기를 좋은 소재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뒤에 이제 세계 평화공원이 과연 뭐냐? 이게 DMZ 지역에 무슨 관광지 개발하듯이 이런 공간적 개념으로 접근하는 건 잘못됐다고 저는 지금도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말 뭐냐? 이 DMZ 세계평화공원의 개념은 지금은 DMZ이 양쪽 군이 무력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 현상이죠. 그러나 평화공원화 된다는 것은 군이 아니라 뭐 국제사회로 구성되는 든 뭐 어떻든 간에 민간이 관리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DMZ의 이 휴전선의 관리 방식이 180도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DMZ 세계평화공원의 개념을 관리 방식의 전환이라고 하는 개념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면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할 거냐. 일시에 전 248km 나갈 수는 없을 거고 가장 실현 가능한데 그게 저는 이미 개방의 경험을 갖고 있는 또 인프라도 갖추고 있는 금강산 지역 그리고 우리 남쪽의 저 고성 일부 지역 이런 쪽이 굉장히 우선 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되고 이런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남북의 최고 지도자의 결단 없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정리를 있습니다. 해야 될 지점이어가지고요. 교수님 앞으로의 그 남북이 풀어가야 될 과제라고 할까요? 그런 내용으로 좀 정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근혜 정부 6개월 남북 관계 뭐 우여곡절도 있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그런 대로 잘 해왔다고 보고요. 가장 이제 명심해야 될 걸로 하나 주문을 드리면 이명박 정부의 그 총체적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좀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남북 관계는 항상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박항제 여사 같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심지어는 뭐 남쪽의 시민단체가 특정인에 대한 화형식을 한다고 북이 또 시비를 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돌발 변수가 있고 돌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마다 우리 박근혜 정부가 북에 대해서 요구할 건 요구하더라도 명심해야 될 것은 남북 관계를 지속하겠다는 그 흔들림 없는 원칙만큼 가야 된다. 만나서 또 합의가 없더라도 또 만나고 또 합의가 없더라도 또 만나고 해서 남북 관계를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계속 지속해서 발전시키겠다고 하는 그 원칙만큼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본래 신념과 원칙의 정치인 아닙니까? 그래서 남북 관계를 지속 발전시킨다. 이 원칙만큼 끝까지 견제하면서 당당한 입장을 견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소장님. 네. 뭐 지금 남북 관계는 잘 나가고 있습니다만 특히 북한 체제가 뭔가 대남 의존도를 가지고 우리의 도움과 지원을 원하고 있다. 이런 것이 가장 남북 관계 발전에 그 유리한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 작은 일들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북한 체제가 변할 수 있는, 즉 지금 그들은 경제 부흥을 바닥에서 시작하는데 우리는 경제 부흥의 절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니셔티브를 장악하고 잘 관리해 나간다면은 남북 관계 통일, 이것은 박근혜 정부 5년에 상당한 가시적인 성과들을 이룩할 수 있는 좋은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예, 의원님. 남북 관계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얽혀 있죠. 정치 분사적인 요인도 있고 이념적인 요인이 있고 아까 얘기했던 이제 경제 협력의 관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이 정경분리의 원칙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 이제 가장 좀 이렇게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는 분야가 이제 경제협력, 경협인데요. 제가 이제 경협입니다만은 그래서 이 경협이 잘 되는 게 여타의 다른 남북 관계를 풀어가는데 대단히 중요한 문제고, 이 경협의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는 여타의 다른 정치 군사적인 관점이나 이념적인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면은 이거조차도 잘 안 된다. 결국은 경협이라고 하는 철저한 경제적인 관점에서 우리 북한도 그쪽에 좀 경제를 살리는 관점, 우리도 이걸 통해서 우리 중소기업의 문제나 우리의 신성장 동력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과정, 이런 관점을 좀 정확히 갖고 접근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좀 이제 좀 우리 조심스러운 부분 중에서 하나는 아까 좀 초반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이 남북한에 역시 그 존재하는 아직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하고 있는 냉전, 좀 아주 과거의 어떤 대결 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사고가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봅니다. 네. 이런 문제들에 대한 어떻게 적절하게 잘 컨트롤하면서 가느냐, 제어하면서 가느냐가 아까 얘기했던 돌발 변수들을 좀 최소화시키면서 일정 정도 교류와 협력을 강화시켜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마지막 단계랄까요? 거기에는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라 그래가지고 북한의 이 SOC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이제 지원하는 거, 북한의 경제 건설을 획기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박 대통령께서 러시아 방문에서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북한이 이 남북 간의 신뢰를 차곡차곡 쌓아 나가고, 그리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나온다면은 이제 대폭적인 이제 그야말로 경협 지원을 하겠다는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면은 진짜 이전과 다르게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신뢰를 쌓아 나가느냐. 그것이 비록 시간이 더디게 걸릴지라도, 지난번 실무회담이 7차까지 가는 걸 국민들이 지루하게 지켜보셨는데, 그러나 그걸 인내하고 어떻게든 차곡차곡 작은 신뢰라도 쌓아 나가는 그런 자세로 나간다면은 반드시 신뢰 프로세스는 성공을 하게 되리라. 예, 남과 북의 개성공단을 계기로 해서 모처럼 훈풍을 맞고 있습니다. 모쪼록 이와 같은 남북관계가 식지 않고 조정의 결과를 맺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